파출부 딸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에게 대들어? 2024년 11월 16일 서울 강남의 화려한 웨딩홀. 3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부의 뺨을 때린 겁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파출부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날 40년간 숨겨온 거대한 힘을 가진 여자를 건드렸다는 것을요. 과연 파출부 어머니는 멸시에 찬 그들의 성을 2시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서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1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내일이면 결혼식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날. 가슴이 설레어야 마땅한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정순자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65세.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40년간 파출부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집안일을 해온 손이었죠.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널던 그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죠. 김영희. 58세의 그녀는 고급 브랜드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김영희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준호가 말 많이 했어요.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소조차 없었죠. 그리고 정순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세요? 질문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파출부 일을 합니다. 정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간 수없이 대답해온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존중하며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무시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영희는 후자였습니다. 아, 파출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경멸은 충분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비웃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강철수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만났지만 김영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노골적이 되었죠. 준호야, 신부 어머니는 결혼식 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하자.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도 오시는데 좀, 뭐랄까, 격이 맞아야 하지 않겠니? 전화 통화 소리가 지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컸죠.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지연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사랑하는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정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엄마는 괜찮아. 난 평생 이런 시선을 받아왔단다.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왜냐하면 너를 키웠으니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파출부인 게 자랑스러워. 정직하게 일했고 떳떳하게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연아, 한 가지만 기억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파출부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정순자의 눈빛이 잠시 어둡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결혼식 행복하게 즐겨.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니까. 그날 밤 정순자는 홀로 방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행복가사 김상현 이사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내일 결혼식? 혹시 모르니 대기조 준비해 두세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집안을 다니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김영희 같은 사람도 많이 봤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 체면과 허세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에 본성을 드러냅니다. 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40년간 숨겨온 비밀. 그것을 꺼낼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예감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라비에벨 웨딩홀. 지상 5층 규모의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3층 로열홀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이었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화환들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먼저 도착했죠. 대한건설의 거래처 사장들, 강철수 부사장의 동료들, 김영희의 친구들, 모두들 고급 정장과 한복으로 차려입었습니다. 오늘 웨딩홀 정말 멋지네요. 그러게요. 역시 대한건설 부사장님 결혼식은 다르네요. 하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지었죠. 오늘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웨딩홀 예약부터 식순, 음식, 장식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겼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해. 우리 준호의 결혼식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 때문이었죠. 신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도 없었고요. 역시 파출부 딸이라 그런가. 김영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신부 대기실. 지연아, 정말 아름답구나. 정순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딸의 몸을 감싸고 있었죠. 베일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면 안 돼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 그냥 너무 예뻐서. 정순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딸의 등을 쓰다듬었죠.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죠. 아직도 준비 안 했어? 김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기실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고급 한복이었죠. 목에는 세 줄짜리 진주 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나가요, 어머님. 지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영희의 시선이 정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순자는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딸의 결혼식을 위해 새로 맞춘 한복이었지만 김영희의 것에 비하면 수수해 보였습니다. 사돈. 김영희가 정순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죠. 오늘 하객 중에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주요 건설사 대표님들, 자재업체 사장님들, 다들 높으신 분들이죠. 말은 정중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뭐랄까, 품위 있게요. 정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사돈, 혹시 누가 물어보면 자영업 하신다고 하세요. 굳이 파출부.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잖아요. 김영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어머님.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분노가 그 눈물을 뜨겁게 만들었죠. 제 엄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김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셨어요. 파출부가 뭐가 나쁜가요? 떳떳한 직업이에요. 이해가 지금. 지연아. 정순자가 조용히 딸을 말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팔을 잡았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엄마.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행복한 날이잖아. 싸우지 말자. 정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한 무언가가. 김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파출부는 파출부네. 자기 분수를 아는군. 그리고 문을 닫으며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죠. 정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하얀 관절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참아야 해.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그리고 문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대기조 준비 완료. 언제든지 지시 내려주십시오. 마이너스 김상현. 정순자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죠. 아직은 아니야. 지연의 행복한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영희가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죠. 푸른 한복을 입은 65세 여인. 거칠고 투박한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겉보기에는 평범한 파출부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40년간 감춰온 무언가가 그 눈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죠. 오후 3시 정각.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라비에벨 웨딩홀 3층 로열홀의 문이 천천히 열렸죠.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지연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5m 길이의 긴 베일, 그리고 떨리는 미소. 신랑 이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천천히 레드카펫을 걸었죠. 정순자는 신부 측 가족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연아, 정말 아름답구나. 40년. 홀로 딸을 키워온 세월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집에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요리를 하고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늘 딸이 결혼을 합니다.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신랑 측 가족석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어머니 좀 봐. 한복이 좀 어색하지 않아? 김영희의 친구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컸죠. 뭐 하시는 분이래? 글쎄, 들어보니까 파출부래. 파출부? 진짜? 응. 김영희가 진짜 화나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파출부 딸이랑 결혼한다고. 쑥떡쑥떡. 정순자의 귀에 그 소리가 모두 들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무릎 위에 놓인 손. 그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딸을 바라볼 뿐이었죠. 참아. 오늘은 지연이의 날이야.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례가 나왔죠. 대한건설의 오랜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두 젊은이의 결합을 축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상했습니다. 신랑 이준호 군은 명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한건설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철수 부사장님의 뛰어난 교육 덕분이죠. 그리고 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랑 집안 자랑이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부 서지연 양은 주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듯 했죠. 일반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여성입니다. 끝이었습니다. 신부에 대한 소개는 단 한 줄. 심지어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언급이 없었죠.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주례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패백 순서였죠. 신랑 신부, 양가 어른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께 절을 올렸죠. 큰 절 받으십시오. 지연과 준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철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달랐죠. 그녀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파출부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김영희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이번에는 신부 측 부모님께 절을 올릴 차례였습니다. 정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녀 혼자였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지연이 5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40년간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어머님, 큰 절 받으세요. 지연과 준호가 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 가슴이 뭉클했죠.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행복해라.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정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객석 신랑 측에서 또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야? 왜 안 보이지? 돌아가셨나 봐. 아, 편모스라에서 자란 거구나. 거기다 파출부 엄마라니. 김영희 진짜 속상하겠다. 자기 아들이 그런 집안이랑 혼인하다니. 쑥떡쑥떡. 정순자의 등이 따가웠습니다.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들. 그 시선 속에 담긴 경멸과 동정. 모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패백이 끝나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라비에벨 웨딩홀 2층 연회장이었죠. 정순자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죠. 거울을 봤습니다. 푸른 한복을 입은 65세 여인. 거칠고 투박한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 난 부끄럽지 않아. 정직하게 살았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적셨죠.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서려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파출부 어머니 진짜 뻔뻔하더라. 어떻게 저런 집안이 우리 같은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 김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수가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친구의 위로 섞인 대답이었죠. 아들이 뭘 알아? 사랑에 눈이 멀었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런 집안 출신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 시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래도 신부는 예쁘던데? 겉만 그럴싸하지. 속은 비었어. 파출부 딸이 뭘 알겠어.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교육시켜야겠어. 정순자는 화장실 문 뒤에 서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대기조 최종 확인.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정순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김영희와 친구들은 이미 연회장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30개 정도 배치되어 있었죠. 하객들은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신부 측 가족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연의 친구들과 친척 몇 명이 함께 앉아 있었죠. 이모, 지연이 진짜 예쁘죠? 지연의 사촌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정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때 테이블 위에 음료가 쏟아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포도주스를 엎질렀습니다. 보라색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에 번져나갔죠. 옆에 앉았던 여자의 드레스 끝자락까지 적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김영희의 친구였죠. 고급 드레스가 망가진 것에 화가 났습니다. 웨딩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죠. 이름표에는 박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준수는 당황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달밖에 안 됐거든요.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는데 손이 서툴렀습니다. 오히려 얼룩을 더 번지게 만들었죠. 이게 뭐 하는 거야? 김영희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못해? 이래서 이런 애들은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준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우리 같은 귀한 손님들 결혼식인데 이 모양이니.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 안 받았어? 김영희의 독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청년,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40년 전 처음 파출부 일을 시작했을 때
서툴러서 실수하고 그때마다 주인 집에서 욕을 먹고 안 되겠어. 정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순자를 쳐다봤죠. 젊은 친구,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정순자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죠. 준수는 감사한 눈빛으로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자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40년 경력의 실력이었죠. 테이블보의 얼룩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료수도 깔끔하게 닦아냈습니다. 심지어 드레스에 묻은 얼룩까지 부분 세척으로 제거했죠. 와, 정말 깔끔하시네요. 하객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신부 어머님이 직접 나서시다니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영희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김영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충분히 크고 또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역시 신부는 못 속이는군요. 누가 파출부 출신 아니랄까봐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나오네요. 순간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순자는 청소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영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었죠. 김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알려줬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정순자는 자리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객들은 다시 로열홀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부케 토스와 마지막 인사가 남아 있었죠. 신랑 신부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지연이 부케를 들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만든 아름다운 부케였죠. 자, 미혼 여성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지연의 친구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10명 정도 되었죠.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연이 부케를 뒤로 던졌습니다. 부케가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의 손에 떨어졌죠. 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자도 박수를 쳤습니다.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그래, 오늘만 넘기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먼저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도 함께 인사했죠. 강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잘 살아라.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지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에서 잘 지내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요.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요시하거든요. 네. 특히 손님 접대나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조심해야 해요. 우리 남편 거래처 분들 다들 높으신 분들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으로는 안 돼요. 완벽해야죠.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김영희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이번에는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할 차례였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정순자 앞으로 왔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지연아. 정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행복해라. 그것만 바란다. 엄마 사랑해요. 지연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고 있었죠. 준호도 정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구나, 준호야. 우리 딸 아프지 않게 해줘. 정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희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잠깐.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사돈. 김영희가 정순자를 불렀습니다. 네. 정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며느리 교육은 제가 시킬 겁니다. 사돈은 뭐랄까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출부 일만 하시느라 제대로 된 예절이나 매너를 가르칠 시간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영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 하지만 김영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우리도 손님 일정이 있으니까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정순자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제 엄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김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셨어요. 파출부가 뭐가 잘못됐나요? 떳떳한 직업이에요.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니? 김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엄마를 모욕하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파출부가 뭐가 천한 일이에요? 어머님 회사도 청소하는 분들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회사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이해가 지금. 김영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주제요? 제가 무슨 주제를 파악해야 하나요? 저는 당당해요. 엄마도 당당하고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의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짝! 김영희의 손바닥이 지연의 왼쪽 뺨을 가격했습니다.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짝! 마치 천둥 같았습니다. 지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5개의 손가락 자국. 또렷하게.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웨딩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0명의 하객.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출부 딸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주제에 감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김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희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남의 집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사람이야. 변기나 닦는 사람 딸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야? 하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몇몇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죠. 심지어 라이브 방송을 켠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뺨을 감싸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드레스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5미터 떨어진 곳에서 딸이 맞는 모습을, 딸의 하얀 뺨에 찍힌 붉은 손자국을, 딸의 눈물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아니,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차가운 결의.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정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파출부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무언가 다른 것이 그 눈에서 빛났습니다. 정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하얀 관절이 선명하게 보였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발 참아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김영희, 당신은 오늘 최악의 실수를 했어.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정순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시작한다. 단 3글자.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정순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김영희는 여전히 의기양양했습니다. 확실하게 교육시켰으니까 앞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충분해. 그리고 웨딩홀을 천천히 나갔습니다. 등 뒤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정순자는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죠. 하지만 최상층 20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50대 중반의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현 이사. 정순자와 함께 30년을 일한 최측근이었죠. 상현 씨, 준비 상황은? 정순자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파출부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단호하고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모든 팀이 대기 중입니다. 법무팀, 재무팀, 홍보팀 전원 소집했습니다. 좋아요. 정순자가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15명의 임원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행복가사그룹의 핵심 인사들이었죠. 앉으세요. 정순자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푸른 한복을 입은 여인.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카리스마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40년간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정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 일은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현장에서 일반 파출부로 일했죠. 왜 그랬을까요? 임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정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저는 20살 미혼모였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안고 거리로 나왔죠. 아는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이 파출부였습니다. 하루 3만 원.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죠. 정순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파출부라고, 학력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0살에 작은 용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5명, 사무실도 없는 원룸에서 시작했죠. 김상현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 일이 천한 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고귀한 일이라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행복가사는 직원 3,000명, 연매출 1,200억 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제 딸이 모욕당했습니다. 파출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정순자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희, 대한건설 강철수 부사장의 부인. 그녀는 우리 직원들을 멸시하고 제 딸을 때렸습니다. 정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면전입니다. 법무팀 박 이사. 네, 회장님. 50대 초반의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강철순의 집 등기부 확인했죠? 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201동 1502호. 전용 면적 59평. 시가 2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소유자는 행복가사 그룹 명의입니다. 회장님. 정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샀던 아파트죠. 그리고 강철수 부사장에게 임대해 준 거고. 맞습니다. 월세 300만 원의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확인했나요? 임대인의 요청 시 2주 내 퇴거 가능. 위반 시 즉시 퇴거 조항이 있습니다. 좋아요. 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자로 퇴거 통보하세요. 이 시간 내 집을 비워야 한다고. 네. 이 시간이요? 네. 이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그 여자가 제 딸을 때린 건 2초도 안 걸렸어요. 제가 이 시간 주는 건 자비입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팀 최전무. 네, 회장님. 40대 후반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대한건설의 주요 거래처 리스트 있죠? 네. 작성해 두었습니다. 최 전무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긴 목록이 떠올랐죠. 주요 거래처 30곳 중에서 우리 직원이 파견된 곳이 몇 군데죠? 22곳입니다, 회장님. 비율로 따지면 대한건설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합니다. 정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순차적으로 연락하세요. 우리 직원 전원 철수한다고.
전원이요? 네. 22곳 모두 철수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수익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고객이 많으니까. 하지만 대한건설은 다릅니다. 정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 직원 없이는 저 집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요리, 청소, 빨래, 육아, 모든 게 마비됩니다. 그리고 VIP 고객들은 참을성이 없죠. 당장 다른 업체를 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만한 퀄리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최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그 화살은 어디로 갈까요? 대한건설로 갑니다. 정답입니다. 정순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홍보팀 장 실장. 네, 회장님. 30대 후반의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결혼식 영상 확보했나요? 네. SNS에 이미 올라온 것들 전부 다운받았습니다. 김영애 씨가 신부를 때리는 장면이 5개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화질은 매우 선명합니다. 얼굴도 또렷하고 소리도 깨끗합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주요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 배포하세요.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식장에서 파출부 딸이라고 신부 뺨 때린 시어머니 충격 이 정도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장 실장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공유하세요. 자발적으로 퍼뜨리도록. 네, 회장님.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러분,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정순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우리 3,000명 직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가사노동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파출부가 천하다고? 가사도우미가 무시당해도 된다고? 정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네, 회장님. 일제히 대답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좋습니다. 작전 개시는 오늘 밤 12시. 김영희가 단잠에 빠져 있을 그때.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죠. 한편 그 시각, 김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오늘 확실하게 교육시켰네? 그래야지. 처음부터 분명히 해둬야 나중에 편해. 김영희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파출부 딸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말도 안 되지. 그래도 결혼식에서 때리는 건 좀.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남편 지위가 어떤데? 대한건설 부사장이야. 저런 집안이 뭐라고 하겠어? 김영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후 11시 50분, 김영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오늘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시켰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잘 자. 옆에 누운 남편 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응, 잘 자. 강철수도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김영희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며느리 교육 시작이야. 확실하게. 하지만 그녀가 잠들기도 전에 딸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김영희가 짜증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2시였죠.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행복가사 그룹 법무팀입니다. 긴급한 일로 왔습니다. 행복가사? 그게 뭔데요?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김영희는 어리둥절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 해지? 네.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요청 시 2주 내 퇴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즉시 퇴거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뭔데요? 임차인의 사회적 물의 야기입니다. 남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결혼식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김영희가 지연의 뺨을 때리는 장면. 선명하게. 이게. 김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영상이 현재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조회수 50만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건물주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즉시 퇴거하시라고. 즉시요? 지금 당장요? 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시까지 이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 지금 한밤중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김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의 건물주는 행복가사 그룹 정순자 회장입니다. 정순자? 김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파출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한건설은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22곳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고 매출의 70%가 증발했죠. 30년 역사의 중견기업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진 겁니다. 강철수는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으니까요. 15억 대출은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개인 파산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희는 그 일주일 동안 모텔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혔죠. 한 번은 편의점에 갔다가 점원이 알아보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10분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조회수는 이제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결혼식 폭행 영상은 전국적으로 퍼졌죠.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갑질 문화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김영희는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악의 상징처럼 다뤄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호는 지연과 함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하지만 열어본 순간 김영희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행복가사 그룹 법무팀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정순자 회장이 김영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김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김영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출부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모습이었죠. 김영희는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정순자는 김영희를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영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정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살에 미혼모가 되어 거리로 나왔던 일, 파출부로 하루 3만 원을 받으며 딸을 키웠던 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고 했죠. 그렇게 30년을 일하고 작은 용역회사를 차리고 지금의 행복가사그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희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파출부라고 했죠. 천한 일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까지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딸의 뺨을 때렸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정순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놓았습니다. 김영희에게 열어보라고 했죠.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대한건설 파산 확정 통보서였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죠. 두 번째 서류는 강철수 개인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청담동 아파트 명도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김영희의 SNS 통계 자료였습니다. 조회수 1200만, 댓글 15만 개, 공유 85만 건. 다섯 번째 서류는 김영희를 주제로 한 뉴스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총 237개 언론사에서 다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일으킨 결과였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희가 딸을 때린 그 순간부터 이 시간 만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회사, 재산, 명예, 인맥, 가족까지 전부 사라졌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했죠. 정순자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영희에게 건넸습니다. 김영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사소송 취하 합의서였습니다. 정순자가 김영희와 강철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었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영희와 강철수는 앞으로 절대로 정순자와 지연에게 연락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접근하면 모든 소송이 재개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순자가 베푸는 유일한 잡이었죠. 정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파출부는 천한 직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40년간 그 일을 하며 자랑스러웠다고 했죠.
하지만 김영희는 그 일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영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카페에서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희는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강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김영희는 합의서를 보여줬습니다. 강철수는 서류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감옥은 면했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집도, 돈도, 직장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명품을 사고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여유롭게 살았죠. 하지만 단 이 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혼식에서 딸을 때린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김영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정순자는 딸 지연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김영희를 만나고 왔냐고.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또 물었습니다. 용서했냐고.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끝냈다고 했죠. 지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파출부로 일하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빛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죠. 행복가사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매출도 1,200억에서 2,000억으로 증가했죠. 업계 1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정순자는 여전히 현장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파출부 유니폼을 입고 고객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지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행복가사그룹 홍보팀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1년 전 결혼식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준호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조용하게 진행했죠. 준호는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1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SNS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무도 몰랐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김영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정순자는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65세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파출부 일을 계속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의사가 말했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정순자는 무심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김영희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1년 전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품 옷도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죠. 김영희도 정순자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기억했으니까요.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 양끝에 섰습니다. 5m 정도 떨어져 있었죠. 정순자는 김영희를 관찰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죠.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죠. 버스가 왔습니다. 정순자가 먼저 탔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았죠. 김영희도 탔습니다. 하지만 정순자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정순자는 창밖을 보면서도 김영희를 계속 의식했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김영희가 내렸습니다. 구로디지털단 지역 근처였습니다. 저렴한 원룸들이 많은 동네였죠. 정순자는 김영희가 내리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걷던 그 여자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순자는 생각했습니다. 1년. 김영희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죠.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순자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순자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영희를 봤다고. 지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죠. 정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냐고.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김영희를 봤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거만함은 사라졌고 초라함만 남았더군요. 제 마음속에 복수심은 없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다 끝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파출부든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40년간 파출부로 일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파출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갈 예정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출부도 청소부도 경비원도 모두 이 도시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으니까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자는 내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니까요.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정순자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당당하게,